역사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핸드엑스의 역사 영화 리뷰 시리즈 역사와 영화 손도끼로 팍팍 핸드엑스입니다. 벌써 역사와 영화 4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러데이 나잇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함께 해주실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운현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엑스야. 이거 뭔지 모르시겠어요? 감은 잘 안 오는데. 뭐 어떤 거죠? 엑스야. 그 자산어보 영화 중에서 정약전이 창대를 부를 때 장대야. 엑스야. 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핸드엑스님과 벌써 이 역사와 영화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개봉한 이 자산오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저는 이제 녹음하는 오늘 보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자산오보라는 이 영화에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과 감독과 배우들의 흠뻑 젖어 있는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은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미파 운현님의 말과는 참 맞지 않은 아시아 영화를 멀리하는 이런 친미가 헐리우드 영화를 가까이 하고 한국 영화 따봉 저는 정말 몰랐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히어로 플래닛 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미국 영화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데 당연히 운현님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요. 영화를 좋아하고 가리지 않고 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시아 영화는 일본 영화는 본 적도 없고 중국 영화는 과거에 홍콩 영화밖에 본 적 없고 한국 영화를 아주 배척하는 아니 잠깐 오해인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영화를 좋아하고 장르도 가리지 않아요. 근데 보다 국가를 보니까 가렸군요. 장르를 안 가리는데 국가를 가리는 사람이었어. 보다 보니까 가려졌다는 거죠. 이제 계속 실망을 주고 해서 점점 그렇죠. 멀어지고 하다가 또 어떻게 이 역사 영화를 기회로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운현님의 영화 취향을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워낙 오락 영화들이었잖아요. 히어로 플래닛이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는 정말 말 그대로 오락 영화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취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정적인 영역을 우리가 다뤘던 거니까. 그래서 뭐 몇몇의 뭐 작품 속에 굉장히 뛰어난 영화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양한 장르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어보를 하자고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자산어보를 보고 나왔을 때 과연 운현님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실까? 너무 조금 걱정도 있었는데 아주 운현님이 보고 난 다음에 매우 흡족해 하시고 계속 녹음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심의 그런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면은 역사 영화 네 번째 작품은 운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산어보입니다. 오랜만에 개봉한 한국 사극 영화로 역사 영화를 시작 후 개봉한 첫 한국 사극 영화인 만큼 바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대 배경 역사 영화를 하는 역사 영화다 보니까 시대 배경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800년 초반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조 승하후 순조가 즉위하고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정순 왕후가 수렴천정을 시작합니다. 정순 왕후의 기반 세력은 노론, 벽파였고 벽파 노론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정조의 신임으로 선장하던 시파, 남인들이었습니다. 남인들은 천주교도가 많았는데요. 이를 빌미 삼아 대대적인 정치적 공격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1801년 신유 박해입니다. 그러자 서양 군대에게 천주교 박해를 막고 국가 전복을 요청한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필 이 황사영이 적양용의 조카 사이였습니다.
노론이 제거하고자 했던 목표인 적약용을 비롯한 정씨 일가가 휘말리게 되는 거죠. 이때 셋째 형 정약종은 순교하고 큰형 정약정과 적양용은 천주교 신앙을 포기한 것을 근거로 유배당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적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게 되고 거기서 어부 창대를 만나 14년에 걸쳐 조선시대 두 번째 어류도감 자산 어부를 집필합니다. 첫 번째는 김여가 지은 우회 이어부이고요. 제가 앞서 지금 말씀드린 배경도 영화 초반에 굉장히 빠르고 훌륭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 영화 자산어보는 2021년 3월 31일 개봉한 영화로 촬영은 2019년에 완료가 되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개봉 시점을 미루다가 이제야 개봉을 해서 빛을 본 영화입니다. 물론 다른 영화도 많이 연출했지만 이 황산벌, 왕의 남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평양성, 사도, 동주, 박열, 이제는 사극 전문 감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인 이준익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 주연인 정약전은 설경구 배우가, 창대는 변요한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실존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른 등장인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조에는 정진영 배우가, 정약용 역에는 유승용, 정약종에는 최원영, 조선 최초 필리핀어 통역가 문순득 역에는 윤경호, 한국 천주교회를 창설한 이벽에는 조승연, 정약용의 수제자 이강회 역에는 강기영, 정순대비의 이선주, 순조의 최현진이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실존 인물인 이승훈, 황사영, 심환지, 이시수, 이병모, 서영보, 해장스님, 그라몽 신부가 등장합니다. 이 기생충으로 유명해진 이정은 배우가 맡은 가거댁도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만난 여성으로 두 아들을 낳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간단히 저희가 영화 소개와 배경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 가장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운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정 출연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저도 놀란 게 이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제가 계속 봤던 배우들 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보니까 다 우정 출연인 거야, 이게. 예, 그리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뭐냐면은 그 정약용의 제자인 이광해 역을 하신 강경 배우분은 조연에 올라가 있거든요. 아마 캐스팅을 한 거겠죠. 근데 오히려 그 스승이 적양용은 우정 출연이에요. 그게 너무 아니, 웃기고. 비중이 너무 많고 좋아. 예. 그러니까 거의 조연급이죠.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등장 시간 합치면 한 16분 넘는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심지어 조우진 배우분 있잖아요. 네. 조연일 줄 알았어요. 나도 조연인 줄 알았어요. 우정 출연이더라고. 아니. 그게 너무 웃기고 당연히 뭐 그 창대 아버지로 나왔던 장진사도 김희성 배우분도 우정 출연. 맙소사. 그리고 정약종 하신 최원영 배우분도 우정 출연. 다 우정 출연이야. 그리고 또 이준익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잖아요. 황산벌, 왕의 남자, 즐거운 인생, 님은 먼 곳에 그리고 평양성까지 출연하셨던 정진영 배우가 오랜만에 또다시 이준익 감독의 영화로 다시 찾아뵀는데 이것도 우정 출연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이준익 감독과 오래 한 거를 참 잘했다 느끼실 것 같아요. 정조 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조 역 맡은 거는 그래도 정조라 하면 정조 대왕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그렇죠. 뭐 세종대왕이나 영조나 굉장히 인기 많은 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역을 또 이번에 맡으시게 돼서 그리고 또 의외로 정진영 배우분의 왕의 얼굴은 이제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의 얼굴을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정말 잠깐이긴 했지만 또 이런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되게 재미있는 모습이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진영 배우분이 정말 왕의 관상, 딱 정말 왕 같은 얼굴이잖아요. 그래요? 저는
잘 어울린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각자 생각하는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왕은 정진영 배우분 같은 상은 아니었어요. 정진영 배우분은 조금 더 뭔가 소탈하고 서민적인 얼굴이고, 의외로 아마 청취자분들은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운현님 얼굴이 조금 더 왕 같은 느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 좀 더 정말요? 왕상이나 아니면은 고위 관료, 나쁘게 음, 표현하면 외척일 수도 있고 그래도 조금 더 왕상에 가깝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운현님 얼굴이 더. 왕이 될 관상인가? 그래요? 나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해봤네. 운현님은 어떠셨어요? 어, 뭐 어떤 거요? 일단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이요? 예. 뭐 제가 앞에서도 밝혔지만 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 영화에 나왔던 대사를 먼저 치고 들어올 정도로 아주 그냥 오늘 하루 이 자산 오브라는 영화에 흠뻑 젖을 정도로 너무 만족했고 너무 좋았고 여운이 굉장히 진하게 남는 영화였어요. 음, 그래서 아까 앞서서 핸델스님께서 저의 영화 취향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히어로 플레인 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내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가장 영화에 우선시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야기다. 음, 이 영화 내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내가 이 이야기에 흠뻑 젖어들어서 몰입을 하게 되는가가 저한테는 가장 첫 번째 요소더라고요. 아니, 오늘 이제 이 자선 오브라는 영화를 보는데 사실 러닝타임이 2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러닝타임을 보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가 음. 1시간 반 넘어가는 거 너무 어렵다라고 또 아, 투덜투덜 그쵸. 하고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2시간이 정말 짧았고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인물들의 남은 이야기들, 더 이후의 이야기들까지 더 궁금해질 정도로 정말 이야기 구성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저도 운현님 말씀하신 대로 2시간이었을 때, 와, 진짜 겁이 났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전에 네이버 평이나 그런 거 찾아보긴 했지만, 평이 굉장히 좋았지만, 알바일 수도 음. 있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요새 뭐 인터넷 평점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방송, 그래도 역사 영화니까 방송으로 하자고 해서 보러는 가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2시간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러니까 운현님께서 뭐 영화 취향을 제가 잘 모르겠다 한 거는 이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야기라고 하면은 조금 이야기가 없는 영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 자체가 이야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야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있어서 뭔가 액션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의 논리성인지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제가 그렇게 크게 감은 안 왔어요. 근데 지금 보자면은 뭐 일단은 자산어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 논리성이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 이 표현이 좋아. 흐름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영화에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영화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어떤 문화 콘텐츠를 접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모르는 혹은 호기심이 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재미나게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차근차근 잘 이어지고 그 사건과 사건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들어가지는 뭐 쉽게 얘기하면 개연성, 논리성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인물 간의 갈등이라거나 그런 감정이 잘 이루어져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 쉽게 말하면은 마사가 없습니다. 마사가. 아주 훌륭한 그래가지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지? 하는 그런 흐름이 없어요. 그런 구성이 없어요. 근데 음, 이제 그 디테일을 하나 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먼저 말하자면은 2시간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야, 맞아요. 쫙쫙 가요. 일단은 전반 1시간은 쉴 틈 없이 그냥 몰입이 딱 되고 후반부는 조금 이제 감독이 이제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아마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주된 부분이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흐지부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2시간이 쫙쫙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참 그래도 참 짜임새 있게 돼 있다라고 느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창대가 이제 절에 가서 적약용을 만나고 이광해와 시집기를 합니다. 근데 시집기를 할 때 보면은 그 뒤에 이제 그 절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막 와서 막 구경하면서 막 대단하다 하면서 봅니다. 맞아. 그 장면을 넣은 걸 자연스럽게 창대의 그런 인문적인 소양이나 학문적인 소양이 뛰어났다는 소문이 났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소문이 어떻게 나? 이런 게 아니고 딱 보여준 거죠. 그 절에서 시집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하던 게 결국에 퍼져나갔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구성들이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리뷰해 놓으신 것들도 좀 보고 했는데 방금 핸데스님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후반에 조금 뭐 흐지부지 혹은 좀 호흡이 길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영화를 보고 와서 이제 녹음 직전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놀랐던 게 나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또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영화 이미 그 초반 1시간 정도에 영화 자체에 너무 몰입을 해서 그런지 후반부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 1시간 그러니까 전반부라고 얘기를 하면 전반부는 이제 정약전과 창대의 그런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들이었고 후반은 이제 정약전이 추구하는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인간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창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욕망을 가져왔으며 그가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 거기를 통해서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몰입이 잘 됐거든요. 저는 감독이 의도한 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역사 영화에서 그 역사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좀 그렇죠.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거는 조금 뭔가 정약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조금 너무 감독의 의도가 많이 다분히 들어갔다. 그리고 그 영화 마무리도 조금 그런 느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정약전은 조금 다른 인물인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저도 막 그렇게 엄청 지루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초반에 비하면은 참 영화라는 게 이렇게 액션도 없고 막 뭐라 그래 막 농담도 없고 하는데도 이렇게 참 재밌고 사람이 몰입이 되고 하는 이런 게 솔직히 영화인데 이게 참 영화지. 처음에는 저는 기대가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책 쓰는 이야기로 어떻게 2시간을 채웠을까? 맞아. 그리고 설마 옛날 뭐 비루한 그런 작품들처럼 되도 않는 액션이랑 심파 같은 걸 막 넣어가지고 막 내가 어류도감을 쓰려고 했던 게 막 이런 이유였어 막 이러는 건 아닐까 맞아. 했는데 감독을 딱 보니까 이준익 감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도의 이준익 감독 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는 그래도 믿고 볼 수 있겠다 하면서 딱 봤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 영화 제목이 자사노부. 그렇다고 하면 책이 지금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나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책을 만드는 이야기로 어떻게 2시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목은 페이크였어 그냥. 제목은 뭐 페이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자산오보는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속의 한 소재일 뿐이지 결국 영화는 자산오보보다는 정약전과 아이, 예, 예. 정약전, 말씀하세요. 정약전과 이 창대의 이야기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되게 감독이 좀 영리하게 연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페이크 제목까지는 아니라 생각하고 그 결국에 이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화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감독이 의도한 화두는 정약전은 왜 목민심서를 쓰지 않고 자산어부를 썼는가. 이게 이준익 감독이 던지는 화두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목이 페이크까지는 아니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왜 정약전은 몸민심서를 쓰지 않고 자산어부를 썼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화두가 아닌가 하는데 너무 영화 내용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역사 영화니까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해갖고 솔직히 조선 후기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좀 재미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래요. 조선 쪽은 이게 조선 후기 되면은 이제 그 외척들이 이제 판을 치면서 결국에 우리의 역사의 암흑기가 시작되잖아요. 진짜 암흑기야 거기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이걸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한 100년 뒤쯤부터는 이제 막 진짜 이게 탕가놀이의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세도 정치의 시대니까. 근데 이제 세도 정치 또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일제 시대가 열리고 해서 참 이 조선 후반부터는 이제 슬슬 공부나 재미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침울한 역사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팩트 위주로 가자면 일단은 창대가 뭐 이런 양반의 뭐 아들이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 책 있잖아요. 자산어보 서문에 그냥 나옵니다. 창대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썼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좋아하고 말도 잘하고 성격도 괜찮고 이런 걸 써져 있거든요. 아마 책을 좋아하고 했으니까 거기 섬사람이 출세도 못하는데 책을 좋아하는 건 좀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마 이준익 감독이 좀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좀 팩트가 있고 이 어류도감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어류도감인데 굉장한 책입니다. 현대에서도 이 어류도감을 참고할 정도로 굉장히 현대적인 그 시절로 이야기하자면 미래적인 감각으로 써진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물들을 척추뼈 개수로 분류하고 막 분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척추뼈로 포유류를 막 구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미래적인 시각인데 그거를 조선시대 때 일단 미리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엄청났던 거고 18종 상어만 18종이 적혀 있대요. 그것도 대단한 거고 우리나라 상어 그렇게 흔하게 그렇게 많은가 한 것도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정약전이 어디서 썼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스로를 박물가라고 합니다. 박물가라고. 박물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진짜 많은 것들에 호기심이 있고 많은 것들을 좀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도 출신이면서도 또 천주교를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참 평가가 다양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보면은 중간에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순득이 해외를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거를 아유 저 미천한 사람이 그냥 허황된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너무 신나고 좋아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세상이니까 이것저것 계속 물어봐가지고 결국에 표의 심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은 거에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쓴 자산어부라는 책은 진짜 대단한 책인데 이 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아기가 사냥하는 법, 해파리가 헤엄치는 법, 심지어 상어가 교미하고 출산하는 법 이런 것까지 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현대에 와서도 맞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기가 그 진짜 물 바닥에 살고 있는 아기인데 그 아기가 사냥하는 법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해녀들이 있었고 그 해녀들한테 정말 창대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흑산도의 사람들한테 여러 명한테 진짜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런 걸 썼다. 그래서 14년에 걸쳐서 한 권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14년에 걸쳐서 자산어부를 완성하게 됐다. 하고 이게 정말 현대적인 시각인데 해체학적인 그런 뭔가 깨어있는 의식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물고기들은 먹으려고 손질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못 먹는 것들까지 일단은 다 해체를 해봤어요. 근처에서 나오는 것들, 잡히는 것들 전부 다. 말미잘 같은 거든 막 해부를 해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먹으려고 했던 거를 주민들한테 들어서 쓴 게 아니고 진짜 과학자로서 직접 다 해부를 해봤구나 하는 것까지 적혀 있는 거면은 굉장히 그 시대의 성리학자적인 사고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깨어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한계가 나옵니다. 한계가. 성리학자의 한계, 그 시대의 한계. 뭐냐면은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을 잘 표현했는데 창대를 막 천주교도 출신이었으면서도 창대를 상놈 무시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의 한계는 뭐였냐면 그림을 그리지를 않았어요. 책에다가. 이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일본에서 그려진 어류도 가면은 물고기 그림이 다 있어요. 해가지고 어떤 물고기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자산어부는 물고기 그림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물고기를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몇 종류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름도 그 시대 때 한자로 만든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없어. 설명만 봐서 이거 어떤 물고기 이야기하는 거지? 아직도 확인 중인 종류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은 이유를 정약용인가 정약전인가 둘 중에 한 명이 그림을 넣자 그랬대요. 근데 한 명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림을 안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성리학이라는 것은 한자를 공부하고 그 한자가 가진 의미를 탐구해서 그 안에서 오는 깨달음과 진리를 어떻게 보면 감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림을 넣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우선 그 중심에 있는 정약전과 창대라는 인물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캐릭터를 벗어난 인물이란 말이에요. 정약전은 결국 마지막에 임금도 백성도 구분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펼치고 그리고 창대는 섬에 그리고 뭐 글을 배울 필요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뭐 백성 혹은 그냥 농업, 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인데 글을 읽을 줄 알고 학문에 대한 욕구도 있고 출세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기서부터 그 둘은 기존에 있는
전형적인 상을 파격적으로 벗어나는 인물인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전은 여전히 천주교의 몸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놈하면서 그리고 창대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랫사람 부리듯이 뭐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뭐 좀 해라 뭐 혼내기도 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 감독이 굉장히 캐릭터 설정을 재밌게 입체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참 웃긴 것 같아요. 왕도 없는 세상을 꿈꾼다면서 위아래는 있네. 만민편등의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게 꼰대 뭐 옛날 꼰대니까 더 했겠지. 하고 깨인 척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꼰대인 거야.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보는 재미가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제가 예전에 그 히어로 플레인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등장인물들이 많고 적으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영화에서도 정약전, 창대, 뭐 가거댁, 정약용, 뭐 별장, 그 창대 아버지라는 사람도 나오고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정말 감독이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정약전과 창대를 큰 가지로 묶어서 쭉 이야기를 흘러가는데 그 큰 줄기 속에서도 각자의 이야기가 정말 집중적으로 그리고 각자의 모두가 몰입이 잘 되게 연출을 해놨고 뭐 가거댁, 정약용, 별장 이런 인물들이 가끔 삐죽삐죽 튀어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거슬리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초 역할로서 굉장히 아주 영화의 양념을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좋고 정약전과 창대의 무거운 이야기만 보다가 뭐 가거댁이 별장이 던지는 그런 농담 같은 혹은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에서 무겁지만도 않고 이야기 몰입도 잘 되고 캐릭터들이 딴 데 새지도 않고 정말 그 밸런스가 정말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 민도희 배우분이 하신 복래 그 역할도 굉장히 작은데도 굉장히 감초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확실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뭔가 하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두운 거를 좋아하는 감독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 감독의 작품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나. 똑같이 흑백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지는 않지. 요거는 흑백이고 어두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참 비교가 되는 인물 하나하나를 참 잘 썼다 하면 역시 진짜 이준익 감독님의 역량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흑백 얘기를 해주셔서 이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백미는 바로 영상미가 아닐까 싶어요. 뭐 기본적으로 흑백 필름으로 다 촬영을 했다고 하고 뭐 우리가 늘 그렇듯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은 너무나 기쁘고 좋아하는 나머지 다른 비하인드라거나 뭐 온갖 자료들을 다 찾아보잖아요.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와서 오늘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우선 이준익 감독 그 인터뷰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작비를 고려해서 흑백 필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영화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흑백 필름을 고집하진 않았을 텐데 마침 영화의 분위기라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이 잘 나와서 흑백 필름으로 모든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흑백 필름으로 제작한 부분이 이게 자연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라거나 파도가 넘실대게 치는 바다를 잡는데 그런 부분들이 음영이 확실히 잡히니까 이 자연이 정말 장엄하고 아름답게 표현이 돼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보는 재미가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제작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딱히 이제 할 말이 없어지긴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흑백으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당연히 어류도감이다라고 했으면은 자산 어복 어류도감이니까 물고기나 해양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나 물고기라는 거라면은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다양한 색채가 있고 그것만 찍어도 영상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웬걸 보니까 흑백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리도감 만든다 그럴 때 진짜 막 다양한 물고기 보여주고 해양생물 보여주면서 막 이쁜 그림 보여주고 막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고 결국에 이거를 흑백으로 찍었다는 거는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했던 게 어류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산어부가 탄생하게 되는 그 과정, 그 안에서 나오는 인물 간의 관계, 더 나아가 그때 이제 사회적인 문제, 사회 상황 이런 걸 조금 이야기하고자 해서 흑백을 의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제작비라는 또 그런 게 있었군요. 근데 핸드스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기본적인 의도 자체는 이제 흑백으로 하고 싶었고,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제작비에 연관도 돼 있는데, 뭐 이게 영화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면 고심은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뭐 시대적인 분위기라거나 이런 걸 표현하기에는 흑백이 좀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진짜 흑백이라고 해서 전혀 뭔가 나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아 솔직히 옛날 흑백 영화들도 지금 봐도 재밌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흑백이라는 거는 결국에 하나의 장르지 그렇게 뭐 꼭 컬러 영화의 아랫단계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컬러가 됐던 장면이 딱 두 장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랬어요? 어... 컬러가 됐던 장면은 기억나세요? 아니요, 전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아니 운현님 이거 다른 영화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두 아니, 시간이 근데 좀 이거는 내가 지루하긴 모를 수가 했죠? 있는 게, 왜냐면 내가 좀 세력이 있어서. 아 파랑색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흑백으로 쭉 하다가 뭐 한두 장면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내가 그 순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 이거를 운현님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참 예. 아쉽네요.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그 창대가 정약전한테 그렇게까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근데 정약전이 맞아요. 이제 결국에는 성리학으로 인해서 서학을 배울 수 있고 서학으로 인해서 성리학을 배울 수 있다 해갖고 가까이 하면서 더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창대한테 해줍니다. 근데 창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밤바다를 보러 갑니다. 근데 그 밤바다가 서서히 하늘과 바다가 서서히 컬러로 변합니다. 파랑색으로. 파랗게. 예, 파랗게 그 변합니다. 부분이구나. 그게 첫 번째 장면.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창대가 정약전한테 새 이야기를 해줍니다. 파랑새. 새 이야기를 해주는데 새가 점점 파랑색으로 변합니다. 기억나요. 이제 기억나요. 뭐 다 부셨으면서 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지도 못할 정도로 집중해서 봤었나 봐요. 근데 흑백에서 갑자기 파랑색이 나오는데 차이를 못 느끼셨다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서 이제 그 부분이 컬러 됐다라는 걸 새삼 느꼈던 건데, 보면서 그냥 파란색 얘기니까 파랗고 밤하늘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저렇게 표현을 했는가 보다 생각만 했죠, 그냥. 그래가지고 그 파랑새가 돼서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스포일러죠. 흑백 영화가 아닌 거예요. 흑백 청영화라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흑백 청영화. 그래가지고 파랑색 장면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두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뭐를 이야기했던 것 같으세요? 맞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컬러로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장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깊어지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밤하늘이 바뀌면서 그 영상 속으로 굉장히 몰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창대가 자기 생각 속으로 엄청나게 깊이 빠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영화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뭔가 그걸 보면서 실시간으로 해석하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 파랑새 부분은 뭔가 창대를
혹은 그 감독이 이해하고 싶었던 뭔가가 깨어나는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지나가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데 그 바다랑 하늘이 파래진 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게 표현하고자 한 주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더 나아간다는 거. 그래서 창대 부분에서 파랗게 된 거는 창대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 그래서 창대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컬러를 넣으면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파랑새 부분은 역으로 정약전이 깨달음을 얻은 순간, 창대로 인해서 그 순간을 또 파랑새로 표현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이 영화 포스터에도 캐치프레이즈처럼 지금 밀고 있는 문구가 뭐 벗을 깊이 할수록 내가 더 깊어진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문현님 그거는 그거 준비하신 거예요, 공부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아니 이거는 그 이준익 감독 인터뷰를 봤는데 그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독이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였다는 거고, 처음에 물론 정약전이라는 인물도 창대를 통해서 그냥 자기가 호기심이 많은 자기가 이제 물고기에 꽂혀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쓰고 싶어서 접근을 했고, 이제 창대 같은 경우는 대역죄인이라고 하고 천주교를 섬기는 인물이라고 하니까 멀리 했지만 결국에는 저 사람이랑 가까워지면서 저 사람에게 감화가 되고 이해를 하고 통하면서 정말 벗이라는 게 돼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정약전이 꼰대라서 이제 쌍놈아 하지만 그래서 그 두 인물이 서로 벗이 되는 과정,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이 정말 아름다웠던 영화였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여운이 굉장히 남아요. 저는 근데 그 왜 여쭤봤던 거냐면은 저 포스터를 보거든요. 음, 근데 포스터에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운현님이 먼저 딱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너무 운현님이 그래도 영화를 굉장히 다각적으로 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저 그런 게 좀 있었고, 저도 정말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였고 했고, 제가 영화 공부할 때 했던 게 이제 포스터도 막 보고 그리고 하는 게 엔딩 크레딧을 보거든요, 저는. 이야, 근데 진짜 오랜만에 엔딩 크레딧을 본 영화예요. 야, 저랑 똑같은데 제가 진짜 여운이 깊게 남아서 엔딩 크레딧 맞아요. 끝까지 올라갈 때 다 보고 나왔거든요. 그렇고 저도요. 그래서 제가 영화 공부할 때 엔딩 크레딧을 항상 봤어요. 왜냐면은 엔딩 크레딧도 보라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보면은 제가 보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었는가 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또 옛날에 영화 학도였을 때는 그 생각을 하면서 봤죠. 이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 하나 올려야지. 이 생각으로 저는 엔딩 크레딧을 막 보고 했었어요. 해가지고 근데 진짜 운현이 말씀하신 대로 여운이 너무 남으니까 엔딩 크레딧을 쫙 봤어요, 저도. 그래서 뭐 너무 좋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박해가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또 종교단체에서 제작을 많이 도와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장소라던가 아니면은 고증이라던가 그런 걸 조금 많이 도와준 것 같고, 아주 그런 식의 묘사도 있었고 했던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 크레딧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핸델슨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뭐 도와주셔서 감사한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예. 거기에 굉장히 뜻밖의 파트너가 하나 나와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디 횟집 사장님이 나옵니다. 그래요? 저 그거는 기억 안 나. 나 그 땡스 투 그거 봤는데 맨 마지막에. 근데 기억이 안 거의 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정말 크레딧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디 횟집 사장님 뭐 도와줘서 감사한 쪽에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음, 제작진이나 이준익 감독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셔서 뭔가를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드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릴 정도면 그분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변유한 배우분이랑 이정은 배우분이 실제 작업하시는 분한테 가서 회 뜨는 법을 배워왔대요. 아, 그 가르쳐 주신 분 아닐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네. 그래서 변요한 분이랑 이정은 배우분 둘 다 배워왔는데 이정은 배우분이 진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냥 쑥쑥 했대요. 그래서 참 참고로 그 중간에 나온 참도 있잖아요. 네. 엄청 거대했던 맞아요, 맞아요. 완전 중간에 갑자기 노인과 바다였죠. 근데 맞아요. 그 참도은 조형입니다. 도톰, 조형. 도톰. 아, 참돔이 아니라 도톰, 도톰. 도톰. 그거는 조형이에요. 만든 거예요. 아, 근데 엄청 무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보니까 변요한 배우분이 너무 무거웠다고 막. 노인과 바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긴 했다. 갑자기 막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뭐 물고기를 해부하는 장면이라거나 뭐 이제 어업을 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딱 그 장면에는 뭔가 창대가 프로 오브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약간 창대가 정약전을 받아들이는 장면이었던 거죠. 정약전이 계속 그렇죠. 도톰 잡아라, 도톰 잡아라 하는 창대는 가르쳐 주기나 하십시오, 책이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는데 도톰이나 잡아. 근데 이제 창대가 어느 순간 정약전의 좀 생각을 따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도톰을 확 잡아가지고 신나서 가지고 가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시놉시스라고 그러죠. 영화 소개 같은 거 할 때 이제 물고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고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이제 연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이고 이거 알고 보니까 창대는 출세하고 싶어서 얘가 글을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에 실망하게 되는데 라는 거에서 그 이제 영화 소개가 끝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 갈등이 거의 이 영화의 전일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이 정약전이 창대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소개마저도 되게 영리하게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해놓고 사실은 뭐 기승 정도에서 그 이야기를 풀고 그 뒤에 남은 이야기를 쭉 푸는데 그래서 나는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마지막에 나는 창대 이야기도 굉장히 좋았던 게 나는 이제 한번 이게 자기 출세에 대한 야망을 드러냈다가 다시 이제 정약전에게 감화가 돼서 그냥 글만 배우고 그 이제 서당도 세워서 그 흑산도에서의 생활을 만족하면서 여생을 살아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그 잔불이 남아서 결국에는 무트로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 때문이었구나. 정약전이 임금이 필요 없는 세상이 와야 된다라는 거에 애가 완전 그냥 꼭지가 돌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임금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육지로 나가서 벼슬길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현실에 맞닥뜨리니까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과 괴로움에 애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지. 기어이 사고를 치고 다시 흑산도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게 단순히 이야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야기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 혹은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해봄직한 현실을 비유한 게 아니었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자는 참 세구나. 이런 맞아요. 정말 참 그런 충돌이 있었던 거죠. 해가지고 이제 창대가 근데 창대는 나갈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참 웃기잖아요. 그 천주교를 한번 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정약전한테도 무시받고 상놈 소리 듣고 하면은 정말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섬을 나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글을 배우고 그 글 속에 있는 진리를 어떻게 보면 100%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기만의, 쉽게 얘기하면 개똥철학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개똥철학이 확고해지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가까워지고 존경하는 스승의 이야기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갈등이 생겨서 이제 육지로 나간 건데,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현실을 맛본 거죠. 그러니까 정약전이라는 사람은 참, 그러니까 감독도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해석해서 담았지만 창대라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이제 맞아요. 더 입체적이에요. 양반의 아들이었었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목민심서를 따르고 싶어 하잖아요. 목민심서에 쓴 대로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나갔는데 결국에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이준익 감독이 결국에 이야기하고자 했던 걸 굉장히 많이 담아서 정약전과 창대를 만들어 창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역사 고증적인 면은 조금 아쉬운 그런 게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 혼탁한 사회상을 그 시대, 물론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모르겠습니다. 감독이 분명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었겠죠. 결국에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목민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힘들어진다는 거는 뭐 어느 역사에서든지 다 증명이 됐고,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창대가 이 벼슬길에서 올라가지고 그 부분 있잖아요. 애기한테도 군포를 먹이니까 그 백성 하나가 놔들고 와서 자신의 성기를 자르면서 난 이제 남자니까 군포 먹이지 마라라고 하는 그 장면. 와, 나는 그게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뭐 실제로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은 충분히 있음직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류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거의 할 말을 다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배우들의 연기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음, 제가 예전에 그 황정민 배우가 한창 다작할 때 음. 되게 피로함을 느껴서 이제 그 사람이 싫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신세계에 다시 나왔을 때, 아니 제가 근데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다작할 때 필요함을 느껴서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와서 질렸다 이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그 다작하는 배우한테 피로감을 느끼는 건 왜냐면은 음. 다른 캐릭터를 연기를 해도 자주 보다 아, 보면은 그 그런 거 사람이 있지.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연기할 때 제스처라거나 맞아요, 맞아요. 말투라거나 그 호흡 같은 게 있어요. 음, 내가 그걸 2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황정민 배우랑 하정우 배우, 이 사람들이 음. 한창 다작할 때 그걸 느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그 사람들이 연기하는 캐릭터를 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재미가 근데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면 다른 그 캐릭터가 보여야 되는데 다 황정민이야. 그러니까 그거 뭐 다, 저 그런 류 배우를 최근에 다작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누구죠? 그, 그 안시성에서 나왔던 김하대장. 기마대장? 엄태구? 엄태구 맞나요? 그 목소리 엄청 중저음이신 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예, 하겠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내가 보기엔 다 엄태구야. 너무 그러니까 그런 배우를 캐릭터 배우라 그러는데 맞아요. 캐릭터가 그 캐릭터를 그냥 그대로 배우의 캐릭터를 그게 가지고 가는. 근데 그 배우분은 난 잘 모르겠어. 보면서 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튼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이 설경구라는 배우도 이 특유의 목소리와 그 말투 같은 것 때문에 또 설경구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야, 여기서는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털털하고 수더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정약전이라는 사람을 이 자산어부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정약전 그리고 설경구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궁금하고 이 사람을 좀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삼스럽게 설경구라는 배우가 연기력으로 인정받고 대배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느꼈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창대를 연기한 이 변요한이라는 배우는 또 마침 제가 얼마 전에 미생을 다시 보고 있었거든요. 미생을 보는데 그 미생에서 한성열이라는 배역을 연기한단 말이에요. 감초시잖아요. 정말 까불고 너무 정말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까분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능글맞는 역할만 하면서 그걸 딱 이끌어가는데, 야, 여기서는 정말 못 배웠는데 어설프게 글을 좀 알고 그러면서 야망도 있고 이런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를 당연히 재밌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캐릭터들도 좋았고 그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도 너무 좋았고 감독의 스토리텔링도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 2시간이 너무 행복한 영화가 아니었나. 그 설경규 배우분이 진짜 어느 순간도 진짜 노인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기를 잘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운현님이 미중년이라 그래야 되나? 중년 남성 배우분을 특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설경구 배우분이 그 나이에 이제 들어간 게 아닐까요? 이제 슬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운현님이 좋아하던 그 나이대 배우의 그 나이에 진입하면서 뭔가 더 빠져든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이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자산어부, 제가 생각했던 정약전 이런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좀 이 영화의 엄청난 주제인데 운현님은 왜 정약전이 목민심서를 쓰지 않고 자산어부를 썼다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본인의 생각도 밝혔지만 그냥 평등한 세상을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실학자로서 좀 더 생활에 가까운 그런 학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전파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문적인 거를 더 실학적인 면의 어떤 책을 쓰고 싶어 했다. 그렇죠? 그 제가 생각하는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보았을 때 굉장히 현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를 받아들였다가 배교를 합니다. 나 천주교 안 믿는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었다고 생각해요. 천주교를 배교했다는 거는. 야, 무슨 신이야. 이런 감각? 그리고 이분의 진짜 박물가라하고 탐구적이고 그런 시각은 막 갔더니만 야 물고기도 진짜 많고 야 저런 거 하면서 막 나 기록으로 다 남겨야지. 그리고 자산어부 보면은 그냥 물고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지 맛은 어떤지 몸이 아플 때는 어떤 물고기를 어떻게 해서 먹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써져 있거든요. 이 영화는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되게 뭔가 시대 참여적인 그리고 뭔가 그 시대에 부딪혀가지고 뜻을 피지 못한 아니면은 결국에는 왕도 없는 세상이 올 수가 없으면 내가 목림신서를 쓸 필요가 무엇이 있냐 라는 그런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냥 순수하게 과학 덕후 같은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순수하게 학문을 탐구하고 굉장히 실학적인 거죠. 굉장히 현대적인 인물이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벗어나고 뭔가 다시 정권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왕을 처음하는 그런 책을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탐구를 계속하고 14년에 걸쳐서 물고기 책 쓰고 그리고 심지어 문순득이 왔을 때는 막 신나가지고 이야기 좀 계속 해보라고 해서 그걸 다 시간별로 다 쓰고 기록충의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날짜부터 해가지고 다 쓰거든요. 해가지고 그런 기록충의 감각 이 사람은 굉장히 현대적인 인물이었다. 그 시대에서 굉장히 벗어난 인물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인물을 감독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심어서 굉장히 사상적인 인물로 바꿔버린 게 아닐까. 그냥 정말 탐구적인 호기심이 많은 파브르 같은 인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파브르가 아니고 되게 이 사람은 뭔가 속안에 끓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산어보를 썼다. 목민심서를 쓰지 않았다. 이런 것처럼 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언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자산어보를 다시 쓴다면은 진짜 알쓸신작 같이 좀 재미난 시사 예능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시사 예능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물고기에 막 그런 탐구하는 거 그리고 진짜 앞에 말했던 그런 색채 미학 같은 것도 막 보여주고 영상미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2편을 만든다면은 제가 매번 생각하던 인물이 문순득이거든요. 야, 이 사람 이야기는 영화 한번 나와야 되겠다 하는 인물인데 실제로 홍어 잡으려다가 오키나와를 가요. 그러니까. 태풍 만나가지고. 근데 오키나와에서 이제 조선 가려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또 태풍 만나서 그 필리핀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8개월, 9개월 이 사이에 그 나라 말을 다 배워요. 우녀님이 인도 보냈다고 8개월 만에 인도 말 배우기 솔직히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유, 8개월 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했던 사람 같아. 우리는 만약에 지금 가면은 거기서 뭐 한인 사회든 아니면 어학원을 다니든 막 그렇게 해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거기 가서 살라고 배운 거야. 살라고. 맞아.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는 진짜 영화로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2는 표의 시말 해가지고 자산어보 표의 시말 이렇게 1, 2 해서 약간 좀 예능 다큐 같은 영화가 나왔었다면은 역사 덕후들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에 뭐 이제 오키나와나 필리핀의 모습까지 그리고 뭐 이제 필리핀에서 조선 넘어올 때도 이제 중국을 통해서 왔다고 하니까 내륙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중국 그 모험가잖아요. 따지고 원하지 않았던 모험이지만 옛날에 뭐 그런 짤방 있었잖아요. 뭐 얘기 뭐였더라? 예상 뜻밖의? 못한 뜻밖의 여행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예상 못한 동아시아를 지금 여행을 했는데 그 참 언급되는데 그 제주도에 필리핀 사람들이 표류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순득이 가가지고 통역해줘가지고 돌려보내주거든요. 그거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썰만 들으면 너무 거짓말 같잖아. 무슨 태풍 만나서 홍어 잡으러 가다가 오키나와를 가고 오키나와에서 어떻게 필리핀에 가냔 말이야. 근데 그 표에시마의 기록을 보면은
비슷하대요. 그때 필리핀 역사랑 비슷하대요. 그 그렇죠. 환경 뭐 같은 게. 결국에는 남은 기록이나 그 사람이 필리핀 말을 할 줄을 안다는 걸로 다 이제 증명은 했겠지만, 그렇긴 하죠. 내가 야 오키나와 갔다 필리핀 갔다 왔어. 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 이거지. 처음엔 안 믿었을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절대 안 믿지. 그러니까 중용이 안 됐겠지. 근데 그 제주도 가서 통역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구라가 아니었네? 이게 된 거 진짜였네. 아니야. 그래서 그 일 없었으면은 그냥 구라쟁이로 남았었겠죠. 맞아, 그 맞아. 일이 있어서 역사에 이름이 적힌 건데 엄청나게 된 거죠.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슬슬 총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총평을 해보면 이 영화는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배우들이 연기한 걸로만 끝나지 않고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화두를 던지게 해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정약전이라는 인물과 창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내용으로 한 2시간의 이야기를 보여줬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는 재미도 있었고 영화를 보고 나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다. 그런 영화라고 하면 감독도 연출을 잘 했고 나 역시 재밌게 본 영화였다. 이렇게 정평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운현님이 속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절제한 거는 아닐까. 뭔가 그 영화에서 던진 화두에 대한 답을 막 속으로 막 들들 끓는데 그거에 대한 걸 뭔가 차마 이야기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정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운도 길게 남고 계속 뭔가를 생각해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또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진짜 영화라는 것도 어떻게 이런 맛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진짜 오랜만에 진짜 이런 영화를 봤고 되게 재밌게 봤고 운현님께서 느끼신 걸 저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리 있게 정리해서 잘 말하진 못했지만 아마 저희 리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 영화가 꽤 가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고 저도 막 정리해서 막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약간 보고서나 리포트를 뭔가 내가 읽는 느낌이 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히플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같이 떠드는 게 예. 좋은 거잖아요. 부담 없이 좀 프리토킹 하면서 하고 맞아. 싶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하고자 하는 바가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데 표값 몇 푼 준비를 해야죠. 해봤습니다. 해야죠. 제가 13,000원 주고 봤거든요. 진짜로요? 예, 13,000원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CGV였어요? 예, 운현이 얼마였어요? 전 롯데시네마 12,000원 주고 봤는데요. 난 왜 더 비쌌지? 하지만 돈 아까우십니까? 표값 몇 푼? 13,500원 하겠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정가를 내는 거에 무조건 괜찮았고 그 이상은 했다. 그래서 500원을 더 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26,000원 하고 싶었거든요. 와, 2배? 2번은 볼 수 있다. 돈 내고. 근데 후반부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서 13,500원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죠. 나도 그 생각 안 했는데 나 한 번 더 봐야겠다. 오. 그리고 왜냐면 내가 그 가는 길에 차가 막혀서 앞에 10분을 못 봤어요. 그런 거 참 아쉽지. 그러면 꼭 봐야지, 한 번 더. 한 번 더 봐야지. 저는 중간에 화장실 나갔다 와서 못 봐도 한 번 더 봐요, 무조건. 그것 때문에. 운현이, 우리 고정 질문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운현님께 하겠습니다. 운현님께 이 자산어보에서 베스트 캐릭터는 누구였습니까? 저한테의 베스트 캐릭터는 정약용.
어, 이게 어떤 점에서요? 어떻게 보면 크레딧을 보고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우정 출연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난 조연인 줄 알았는데 우정 출연이라는 거야. 근데 이 정혁정과 정약용이라는 형제 관계가 굉장히 우애가 깊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둘 다 유배를 가 있다 보니까 이 서신으로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그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절절한 감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정약용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음, 그간 어떻게 보면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그 역시도 다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좀 절제되어 있고 정말 좀 진중한 학자로서, 그리고 뭔가 속 깊은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정혁전이라는 중심 배우가 있지만 그 사람을 먼 발치에서 응원하고 정말 아끼는 정약용이라는 캐릭터를 잘 표현해서 이 사람도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양용 배우분도 보면은 후반부엔 안경 쓰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표준 영정이 안경 쓴 버전입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아마 묘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참 정약용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지만 거의 장영실, 정약용 뭐 조선시대 두 천재잖아요. 그래갖고 그렇죠. 장영실 영화도 너무 많고 정약용 영화나 드라마도 많습니다. 정약용은 뭐 탐정이었다는 것도 있고 막 하면서 막 수사를 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뭐 그 시대의 천재고 막 하는데, 기록은 없고 정약전 솔직히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정조가 신뢰를 했고, 그리고 정약용이 모르는 게 있고 고민되는 게 있으면 항상 정약전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편지에서도 보면은 항상 형님 하면서 뭐 이거 어떻습니까 하면은 이제 또 답을 주고 하는, 그러면 정약전도 굉장히 뛰어난 지식이었던 거는 확실한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인물은 조우진 배우가 했던 별장. 아니, 맞아. 나는 조우진 배우분이 영화에서 계속 도시적인 모습만 나왔었잖아요. 드라마나? 맞아요. 드라마 했었나? 근데 와, 너무 섬사람이야. 그냥 진짜 계속 나오면 그 사람 얼굴만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제가 표감 몇 푼 해가지고 총평으로 한번 끝내보자면은, 이게 사극의 스토리텔링의 방향은 지난화에서도 제가 말했었지만, 이제 사료에서 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영화에서 호기심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약전은 왜 목민심서를 쓰지 않고 자산어부를 썼는가라는 질문 같습니다. 하고 이를 이야기한 영화의 말미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한 바가 확실하게 보여줬다 생각해요. 시대 비판적인 이야기였고 현대에도 통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역사는 실로 놀랍게도 반복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참 영정조 시대는 조선의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조선의 황금기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영정조 시대가 끝이 나고 나면은 영조와 정조가 그렇게 노력했던 탕평책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외척으로 인한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저희 역사 영화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군도 밀란의 시대, 이게 세도 정치 때 영화거든요. 세도 정치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정말 적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어떤 나쁜 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인물을 칭송하고 띄워주고 하는 미디어는 많아요. 그렇죠. 나쁜 것을 막았던 아니면 단점을 개혁했던 사람의 삶을 칭송하는 건 많아요. 근데 그 나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미디어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빴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그것을 보면은 무언가가 겹쳐 보이기 때문인데요. 세도정치 영화를 안 만드는 이유, 그저 영화는 즐겁고 재밌어야만 하는 이유, 그거를 누가 정하는 걸까? 그거에 대한 답은 아마 대중분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산어부를 본 저의 총평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조금 화두를 던져보면 어떨까 싶었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운현이 못해서 아쉬운 이야기 하나 있다면은.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더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도 뭐 많고 정리가 안 돼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냥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얘기해서 충분히 뭐 청취자분들께서 우리가 정말 좋아했다, 생각해 볼 것도 많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만약에 정약용 이야기라도 정약용 영화는 다음에 또 해보면 되니까 영화 딴 것도 찾아보고 해서 드라마라든지 해서 또 해보면은 그때 정약용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이야기 하면서 또 같이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역사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으셨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로 이미 근질근질 하시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환담을 나눈 영화 자산어부는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 중입니다. 21년 4월 10일 기준으로 관객 수 21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영화를 좋아하는 덕후들의 놀이터가 되고픈 역영사!